여기 20년간 날씨를 연구한 전문가가 중국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초당 수십만 톤의 물폭탄이 베이징을 덮치고 자금성이 물에 잠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는데요. 특히 정부가 감추려 했던 댐 붕괴와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끔찍한 진실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천안문 광장이 물에 잠기고 수도가 익사하는 동안 중국은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재앙의 실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제 이름은 미하일 스톰라이트예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의 극한 날씨 패턴을 연구해 왔죠. 하지만 그해 여름 동아시아에서 목격한 것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습니다. 처음엔 데이터의 이상 신호로 시작했어요. 기존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압 시스템, 존재해서는 안 될 습도 패턴들이 나타났죠. 컴퓨터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국 상공에서 초당 수십만 톤에 달하는 물폭탄이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베이징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에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빗방울이었지만 저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홍수 예측 수치는 우리가 만든 어떤 모델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즉시 대피 프로토콜을 발동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동료들은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이건 그저 또 다른 여름 폭풍이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기후재난이라는 걸 말입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녹색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제가 20년간 날씨를 연구하면서 배운 건 자연이 경고 신호를 보낼 때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시베리아의 차가운 기단과 만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죠. 그 수치를 보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우가 아니었어요. 이건 재앙이었죠. 역대 최악의 라는 단어가 지역 기상청에서 보내온 예비 보고서마다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제가 본 데이터로는 앞으로 72시간 안에 중국 동부 지역에 1년치 강수량이 쏟아질 예정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지만 모든 계산이 같은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죠. 급하게 전화기를 들어 상하이에 있는 연구소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통화 품질이 이상했죠. 평소와 달리 잡음이 심했고 간간이 연결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대기 중에 정기적 활동이 평소보다 수백 배나 높았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불길한 징조였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톡톡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누군가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대기 중에 그만큼 많은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제 경력상 이런 패턴은 딱 한 가지를 의미했어요. 슈퍼셀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말입니다. 보통 슈퍼셀 하나만 해도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수십 개의 슈퍼셀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합쳐지는 과정이었어요. 사무실 밖 복도에서 동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우리가 직면한 위험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만이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긴급 경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2시간 안에 도시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쓴다면 누가 믿겠어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였죠. 그때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완전히 꺼져버렸죠. 비상전원이 작동하면서 붉은빛이 사무실을 비췄습니다. 정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폭풍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보이던 건너편 건물이 이제는 회색 장막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만큼 거세게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천둥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낮고 지속적인 굉음이었죠. 어디선가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공식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긴급 경보를 발령해야 했죠.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비상 전원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메시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긴급 대피 명령,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모든 저지대 주민들은 즉시 고지대로 이동하십시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본 데이터가 맞다면 앞으로 70이 시간 동안 동아시아는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를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낸 경보가 작동한 거였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이 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창문이 바람에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비상용 배낭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저도 대피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베이징 전역에 긴급 방류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아파트 창문으로 보니 강변에서 소풍을 즐기던 가족들이 허둥대며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온하던 수로에 갑자기 거대한 물의 벽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당국은 너무 늦게 대응했어요. 전력 생산을 위해 댐의 수위를 높게 유지하다가 결국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비상관리센터로 달려갔어요. 그곳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죠. 스크린에는 댐들이 하나둘씩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엽댐의 수치는 정말 무서웠어요. 관리들은 전면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말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죠. 그들의 망설임이 많은 생명을 앗아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이미 여러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었죠. 이 표현은 정부의 대응을 비꼬는 씁쓸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마을을 구할 수 없으면 그냥 공식 기록에서 지워버렸거든요. 제가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각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죠. 한 통화에서는 물이 2층 창문까지 차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통화에서는 댐이 무너질 것 같다는 공포의 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동료가 저를 불렀어요. 위성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보세요. 황하 상류의 댐들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화면에는 붉은 경고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댐이 버티지 못하면 아래쪽 댐들도 연달아 위험해졌죠. 저는 즉시 상황 분석에 들어갔어요. 데이터를 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평소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간구량이었는데 댐들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욕심 때문이죠.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전력 생산을 최대화하려고 물을 너무 많이 가둬뒀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더 크게 울렸어요. 베이징 북쪽의 관청댐에서 긴급 신호가 왔습니다. 수위가 설계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였죠. 모두 대피 준비를 하세요. 센터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죠. 베이징처럼 큰 도시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아들아, 뉴스 봤니? 여기도 대피령이 떨어졌어.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작은 도시였죠. 그곳까지 대피령이 내려졌다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 높은 곳으로 가세요. 절대 강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데이터에 집중했어요. 컴퓨터 모델링 결과가 나왔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죠. 24시간 안에 베이징 일부 지역이 침수될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는 차마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리 박사님,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비서가 와서 알려줬죠. 저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10년 동안 경고해온 일들을 설명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회의실로 가는 길에 창밖을 봤더니 거리에는 이미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수구가 역류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 한 가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삼엽댐이 무너진다면? 그 거대한 댐이 버티지 못한다면 양쯔강 하류의 수억 명이 위험에 처할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과학자로서 데이터와 사실만 믿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기도하고 싶었죠. 제발 최악의 상황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센 비를 내리고 있었죠. 마치 하늘이 인간의 오만함에 분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베이징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10년 동안 내가 집이라고 부르던 이 도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자금성 계단에 물이 찰랑거리는 걸 봤을 때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황제들이 한때 하늘과 땅을 다스리던 태화전이 이제는 반쯤 물에 잠겨 있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용왕묘마저 물에 잠긴 거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신들조차 중국의 수도를 버린 것 같았죠. 국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관료들의 벽에 부딪혔어요. 정부는 사망자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직접 수백 명의 실종자 신고를 기록했죠. 동네 전체가 고립되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스촨성에서 온 산사태 소식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부가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도 뻔히 보였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였습니다. 물은 계속 높아졌어요. 이상하게도 비는 그치지 않았죠. 평소 같으면 여름 장마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는 강이 되었고 지하철역은 거대한 수조가 되어버렸어요. 피난민들이 높은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학교 체육관, 쇼핑몰 상층부, 아파트 옥상물이 닿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로 가득 찼죠. 나도 구호 활동을 도우려고 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계속 방해했어요. 외국인은 개입하지 마세요. 한 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처리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구조대는 부족했고 의료진도 턱없이 모자랐어요. 깨끗한 물과 음식은 더더욱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되면 더 무서웠어요. 전기가 끊긴 곳이 많아서 도시 절반이 암흑 속에 잠겼죠. 물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무너지는 건물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임시 대피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젖은 담요를 나눠주고 뜨거운 물을 끓이고 아이들을 달래는 일을 했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모르겠더군요. 매일 새로운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후퉁 지역의 오래된 집들이 무너졌어요. 수백 년 된 골목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베이징의 역사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정부의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상황을 축소하려고만 했죠. 텔레비전에서는 작은 홍수라고만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은 검열되었고 소셜미디어는 차단되었어요. 나는 몰래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에 잠긴 천안문 광장, 떠다니는 자동차들, 옥상에 갇힌 사람들이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어요. 스촨성 소식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생존자가 거의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정부는 자연재해라고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죠.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고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댐이 무너진 것도 제방이 터진 것도 모두 관리 소홀 때문이었어요. 물은 이제 3층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갔죠. 헬리콥터가 가끔 날아왔지만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은 이미 오래전에 동났고요.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죠.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나는 국제구호단체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외부 도움을 거부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그들은 체면을 지키는 게 인명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의 상징들이 하나씩 물에 잠겼어요. 국가대극장의 유리돔이 물속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올림픽 경기장인 야오차오는 거대한 수영장이 되어버렸죠. 더 이상 이곳은 내가 알던 베이징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왕푸진 거리는 이제 운하가 되었고 CBD의 고층 빌딩들은 물속에서 외로이 서 있었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죠.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구하고 낯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눴어요. 재난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베이징이 무너지면 다음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정부는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물은 계속 차올랐고 도시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물에 잠기고 있을 때 일본에서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들은 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기록상 전례가 없는 폭염이 일본을 덮쳤다는 거였습니다. 물에 잠긴 베이징에서 도쿄로 날아가는 것은 마치 다른 행성으로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중국이 익사하고 있었다면 일본은 불타고 있었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물리적인 벽처럼 저를 때렸어요. 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었고 모든 시설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트럭 타이어가 열 때문에 폭발했어요. 운전자는 차를 통제할 기회조차 없었죠. 지하철에서는 배터리에서 저절로 불이 났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식당 진열장에 플라스틱 음식 모형들까지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펼쳐지는 재난이었죠. 도쿄의 거리는 유령 도시 같았어요. 사람들은 낮 시간에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서 신발 바닥에 들러붙었죠. 전봇대 전선들이 열로 늘어져서 위험하게 처졌어요. 에어컨은 과부하로 계속 고장났고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병원들은 열사병 환자들로 가득 찼더군요. 제가 머물던 호텔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았죠. 계단을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35도가 넘었어요. 창문을 열어도 더 뜨거운 공기만 들어왔죠. 샤워를 해도 찬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관의 물까지 뜨거워진 거였어요.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많은 회사들도 재택근무로 전환했죠.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이나 배달원들은 여전히 밖에서 일해야 했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열사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만난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이런 더위는 처음이에요. 그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으로 가득했죠. 많은 노인들이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지만 전기료 걱정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농업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논이 물이 말라버렸고 벼는 타들어갔죠. 과일나무의 열매들은 가지에 매달린 채로 구워졌습니다. 농부들은 새벽에만 일할 수 있었어요. 가축들도 더위로 죽어나갔습니다. 닭들은 알 낳기를 멈췄고 소들은 우유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죠. 도시의 공원에서는 나무들이 말라 죽었어요. 잎사귀가 갈색으로 변하고 떨어졌죠. 새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곤충들조차 더위를 피해 숨어버렸어요. 밤이 되어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죠. 저는 일본 기상청 직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폭염이 앞으로 더 자주, 더 오래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었죠. 도시 계획부터 에너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여름방학인데도 밖에서 놀 수 없었죠. 수영장도 물이 너무 뜨거워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놀이터의 미끄럼틀은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였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하루 종일 실내에 가둬둬야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축제들도 취소되었어요. 수백 년의 전통이 기후 때문에 중단된 거죠. 관광객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과 식당들은 텅 비었어요. 경제적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이 재난을 기록했어요. 떠날 때는 마음이 무거웠죠. 일본 사람들의 인내심과 질서 정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힘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했습니다. 중국의 홍수와 일본의 폭염, 두 나라가 겪는 극단적인 날씨는 하나의 큰 그림의 일부였어요. 기후가 미쳐가고 있었던 거죠. 대피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원래 이곳들은 지진이나 쓰나미 때 생명을 구하는 장소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도계를 꺼내 확인했더니 50도가 넘었어요. 믿기 어려웠죠. 밖보다 더 뜨거운 곳이 대피소라니. 에어컨은 고장났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선풍기 몇 대가 힘없이 돌고 있었지만 뜨거운 바람만 휘저을 뿐이었어요. 바닥에는 얇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노인들이 누워 있었죠. 얼굴에는 희망보다 체념이 보였어요. 열사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입에는 땀방울이 맺혔다가 말라버렸어요. 입술은 갈라지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힘이었어요. 우리는 쓰나미에서 살아남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진 종소리 같았죠. 하지만 이 더위는 이건 다르네요. 제가 돌아본 대피소마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물은 부족했고 의료진도 모자랐어요. 무엇보다 시원한 공간이 없었죠. 창문은 있었지만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제 지붕은 태양열을 그대로 흡수해서 거대한 오븐처럼 변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망자들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어요. 쓰나미를 피해왔다가 더위에 쓰러진 거죠. 기본적인 냉방시설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죽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대피소 관리자를 만났어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죠. 매일 구급차를 부릅니다. 하지만 병원도 10,000원이에요. 어디든 더위를 피할 곳이 없어요. 기록을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피해가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은 손자 사진을 꼭 쥐고 있었죠. 집은 무너졌지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평소라면 뛰어놀 나이인데 축 늘어져 있었죠.
엄마들은 부채질을 하며 아이들을 달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아이들 이마를 닦아주는 게 전부였어요. 밤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낮 동안 흡수한 열을 밤새 내뿜었어요.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새벽에도 여전히 35도가 넘었습니다. 의료 봉사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루에 1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쓰러집니다. 약도 부족하고 사수액도 떨어져 가요. 이대로라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대피소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공간이 오히려 위험한 곳이 되었어요. 지진과 쓰나미를 대비한 설계는 있었지만 극한의 더위는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기후변화가 만든 새로운 재난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계속 경고했었죠. 지구온난화가 이런 극단적 날씨를 만들 거라고. 준비할 시간은 있었는데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대피소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시신 보관소였죠.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따로 공간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 여성이 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는 건강하셨어요. 대피소가 더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대피소의 실패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했어요. 이제 대피소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 앞에서 우리의 오래된 대피책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이것을 예견하고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 누군가는 없었던 거죠.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수십 명뿐이라고 했지만요. 1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농업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아시아의 두 강대국이 날씨 때문에 무릎을 꿇었더군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결론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에 대한 것이었죠. 제 기후 모델이 보여준 건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매년 여름은 전년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올해의 역대 최악의 사건들이 내년에는 그저 평범한 일이 될 겁니다. 도쿄 호텔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어요. 밤이 되어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도시가 열기 속에서 아른거리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연구가 바뀌었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극단적인 날씨를 연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명이 번영할 수 있게 해준 안정적인 기후가 무너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닫았어요. 에어컨을 틀었지만 기계가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에어컨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죠. 화면에는 제가 수집한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중국의 홍수 피해 지역 지도, 일본의 온도 상승 그래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실종자 명단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죠. 초당 수십만 톤에 달하는 물폭탄이 도시를 덮친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콘크리트가 녹아내린 도로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지 기상청 직원이었어요. 스톰라이트 박사님, 내일 또 폭우가 예상됩니다. 긴급 회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온함이 거짓이라는 걸요. 구름은 언제든 다시 몰려올 거고 비는 또다시 도시를 삼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일본 관리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된 재난 대응으로 모두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이번엔 간토 북부 지역이 위험합니다. 한 관리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댐 수위가 이미 90%를 넘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또 다른 긴급 방류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또 다른 마을이 물에 잠길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멀리 산 너머로 검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휴대폰으로 중국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그쪽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더군요. 창장 유역의 도시들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답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예요. 동료가 말했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2050년쯤에나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2024년에 이미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빗방울이었지만 금세 폭우로 변했죠. 호텔 창문에 빗물이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물을 양동이로 퍼붓는 것 같았어요. 뉴스를 켰더니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간토 북부의 주민들이 또다시 집을 떠나야 했어요. 화면에는 짐을 싸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죠. 그들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현장으로 향했어요. 긴급 방류가 시작된 지역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계속 경보음이 울렸어요. 긴급 방류가 30분 후 시작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댐에서 방류된 물이 거대한 벽처럼 밀려오고 있었죠. 초당 수십만 톤의 물이 좁은 계곡을 통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피하는 주민들을 만났어요. 한 할머니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죠. 올해만 3번째예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짐도 제대로 안 풀어요. 어차피 또 대피해야 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게 새로운 일상이 된 거였죠. 사람들은 더 이상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대피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물은 계속 불어났고 마을은 서서히 물에 잠겼습니다. 집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물속에 잠긴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죠. 저는 이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어요. 미래의 사람들이 봐야 할 기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래의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똑같은 재난과 싸우느라 바쁠까요?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 이름은 미하일 스톰나이트입니다. 저는 미래를 봤어요. 그 미래는 초당 수십만 톤에 달하는 물폭탄과 불가능한 더위에 녹아내리는 인프라로 측정됩니다. 이제 질문은 이런 재난을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충분히 빨리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거였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긴급 방류, 또 다른 동네가 사라질 차례, 그리고 너무 멀리 밀어붙인 지구와 마주한 인류의 또 다른 장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대피가 일상이 된 도시, 재난이 평범해진 세상,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보통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이며 우리는 이미 그 속에서 살고 있다. 밖에서는 비가 다시 강해지고 있었어요.